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정시 대비 이전에 이제 9월 학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9월 학평을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일이면 이 영상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의 준비물은 작년 9월 학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이제 미리 좀 하셔야 될 것이 작년 9월 학평을 미리 출력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얘기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거든요. 그쵸? 작년 9월 학평을 제가 이제 쭉 봤었는데요. 일단은 생각보다 등급컷이 많이 낮네요. 거의 뭐 요즘 수능과 가깝네요, 여러분들. 1컷이 85점이고요. 2컷이 76이고 3컷이 65, 그 다음에 4컷이 54였을 정도로 와 굉장하네요.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근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게 오답률도 보고 약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친구들이 좀 약간 방심한 면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문학이 확실히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제가 거기 사이트 남겨놓을 건데 EBSI랑 혹은 이제 제 카페에다가 이제 이거 이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올려놓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다운받으시고 먼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집에서 푸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80분 푸는 거는 조금 약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75분을 좀 셀렉을 하시고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이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한 3, 4등급이 나와서 국어를 좀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75분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푸시는 게 맞을 건데요. 만약에 1, 2등급인데 내가 만약에 뭘 해야 된다 하는 친구들은 75분 설정해서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푸신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여기에서 해설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오답률이 좀 높았던 것들 위주로 해설할 건데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한테는 여기에서는 이제 문법이랑 문학을 좀 중심으로 먼저 해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지문을 여러분께 따로 해서 드릴 건데 독서 지문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제가 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법과 문학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75분 혹은 무제한으로 푸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푼 친구들은 약간 스톱해놓고 먼저 푸신 다음에 저를 만났으면 좋겠고요. 푼 친구들은 바로 저랑 같이 볼 건데요. 자, 제가 오답률 랭킹을 봤는데 이게 문학이랑 문법에 좀 포커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의외로 문법에 조금 오답률 랭킹이 많이 높았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오답률 랭킹을 다 확인해봤는데 문법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도 무방할 정도인데 또 어려웠냐? 라고 물었을 때도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분한테 문법부터 제가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문학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법에서는 오답률이 높았던 게 11번 문제였는데요. 오답률 7위였고요. 57.8%의 친구들이 틀렸는데 사실 이거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세트형 문법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푸셨을 때는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정보는 그냥 빠르게 읽어도 좋은데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 조금 더 밟아주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얘를 볼 때는 일단 내가 아는 내용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시작 자체가 선어말 어미예요. 자, 근데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문법을 안 했으면 까먹었겠죠. 그치? 1학년 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문법 조사할 때 배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어말 어미 앞에 있어서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시제라든지 혹은 높임 같은 것들을 할 때 주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인데 단어의 끝에 오는 어말 어미는 용언의 어감과 더불어 단어를 이름으로 활용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끊어주시고 이어서 용언의 어감과 어말 사이에 오는 선어말 어미는 자, 조건 있죠?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사실 끄덕이는 친구들 바로 끄덕일 수 있죠. 왜냐하면 선어말 어미는 없어도 문장을 이룰 수가 있거든. 그치? 단어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쓰이지 않는 경우도 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개만 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 다음에 이어서 디귿은 2개 이상일 경우래.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한테 여기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겠어? 아, 얘가 선어마 러비를 분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바로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 선어마 러비는 시제와 높임 등의 문법적인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명 다 해주고 있는데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볼게. 선어마 러비는 시제와 높임 등의 문법적 의미를 드러내는데 선생님은 벌써 댁으로 떠나셨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걸 분석을 하는 거잖아.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형태소랑 품사 같은 거 보았을 때는 그냥 맛보지 말고 기본 형태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을래라고 하는 말 제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얘기 원래 기본 형태는 떠나다라고 하는 말일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선어마 러비를 끼워서 우리한테 떠, 나, 시, 겟, 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시엇겟 얘네가 바로 이제 선어마 러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잖아. 왜냐하면 얘가 용언의 어간이고 얘가 어마 러비에 해당되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선어마 러비가 되겠죠. 끄덕일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시엇겟과 같은 선어마 러비가 쓰였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선어마 러비가 연속해서 쓰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주체, 시제, 추측이나 해상 순으로 배열된다. 뭐 이런 거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읽어주고서 이제 내용을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11번 문제가 아까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치? 자,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이미 주어졌어요. 끝난과 아니다를 보래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했던 게 뭐? 이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얘는 원래 끝나다라고 하는 말이 기본 형태잖아. 그럼 얘는 원래 끝나라고 하는 말에다가 그쵸? 여기다가 이제 은이 붙은 거겠죠? 그지? 그 다음에 아니다 너무 대놓고야 너무하지 않냐? 아니 플러스 다잖아. 그럼 알겠지만 중간에 얘는 들어간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판정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야? 그렇지.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1번 끄덕일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네요. 자, 2번이야. 계시는이라고 하는 말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머릿속에 항상 뭐? 그렇지. 기본 형태 떠올리시는 거야. 자, 계시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계시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그쵸? 여기도 이제 는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설마 이 시를 따로 뗀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 계다라고 하는 말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기본 형태에다가 는이 붙은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자,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기본 형태가 뭡니까? 그렇지. 드리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여기에 어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에다가 다라고 하는 말을 넣었잖아요. 근데 선지에 뭐라고 돼 있어? 둘 다 니은의 예시 선어말 어미가 하나 들어갔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알겠지만 계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버그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바로 2번이 찍혀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기본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보통 이제 또 4번 찍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야 근데 4번 문제가 없지 않냐? 지나고 지나다라고 하는 말에다 고가 붙은 거니까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왔겠군이잖아. 왔겠군은 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 안, 깨. 그쵸? 그 다음에 군이잖아. 그럼 안깨시라고 하는 것이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치? 근데 이런 거야. 이게 답이 안 보이면 사람들은 확률 같은 게에 따라서 4번과 5번 찍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얘기했듯이 기본이 얼마나 안 돼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다가 써놔.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품사나 혹은 형태소 같은 거 공부했을 때는 항상 기본 형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원래 얘들아 인간은 기본을 제일 어려워해요.
그래서 항상 기본기를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가 선생님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인데요. 13률은 또 오답률이 67.9% 3위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느꼈을 때는 친구들이 문장을 사실 내신할 때 하는 학교들이 있고 안 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차분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봤더니 예쁜 아이가 활짝 웃는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일단은 우리 선지를 보게 되면 얘네들은 우리한테 문장 파트에서 얘기하는 어떤 문장 성분, 견문장, 혼문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판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일단은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거 뭐냐? 바로 이 친구입니다. 예쁜이라고 하는 말이 눈에 띄어요. 자, 예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원래 기본 형태 예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예쁘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얘는 지금 현재 아이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어라고 하는 것을 확정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쟤는 지금 현재 관형사형 어미가 끼어져 있음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형사형이 뭐가 있습니까? 이 있고, 근데 는이 올 수 있는데 얘는 예쁜 은이라고 하는 말이 없으니까 얘는 우리가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을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관형사형 어미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치? 근데 형용사에 해당하는 예쁘는 얘가 붙을 수가 없는 거고 동사는 붙겠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관형사형 어미가 붙게 되면 관형어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얘는 하나의 절, 즉 관형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가 이제 되게 기본적인 건데 애들이 많이 잊고 살거든요. 그럼 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예쁜 아이가 활짝 웃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 예쁜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관형절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원래 문장 하나 뭐가 있었던 거야? 그렇지. 아이가 예쁘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과 아이가 활짝 웃는다라고 하는 문장 이렇게 두 개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아이가라고 하는 말이 생략됐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애들이 다 1번을 골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제 요 아이가라고 하는 말이 또 주어니까 얘를 헷갈려 하는 건데 이 생각을 해야죠. 아이가 활짝 웃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 것이고 아이가 예쁘다라고 하는 문장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요 아이가가 지금 생략됐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역시나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었는데 애들이 1번을 다 골랐던 거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이 상황에 올라갈수록 요 작업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삽시다. 자, 2번 니은을 봤는데 나는 어제 새 가방을 샀다. 나는 샀대요. 무엇을요? 가방을 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두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현재 보면 알겠지만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혼문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2번 선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겠군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이다. 끄덕일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금, 미안해, 디귿이죠. 지금 이곳은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답다. 자, 이 문장인데 이곳은 아름답다. 뭐 딱히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름답다. 그렇게 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얘도 이곳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주어 서술어가 한 개밖에 없는 혼문장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디귿 이거 볼게요. 하나의 문장 성조처럼 쓰이는 안긴 문장, 절이 하나 있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절이 하나 끼워져 있는 거니까 견문장이라는 뜻인데 얘는 지금 현재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하나밖에 없죠. 여기에 절 숨어져 있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그치?
그럼 정답은 3번밖에 될 게 없었군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1번을 고른 희한한 상황. 심지어 오답률 3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은 얼마나 이제 기본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친구들이 이제 이런 절에 대한 개념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충분히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관형사용어미 이것도 사실은 문법 요소 1학년 때 할 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면 역시나 틀릴 수밖에 없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요 절에 대한 개념을 좀 잘 모르겠다, 혹은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 잘 모르겠으면 역시나 그 밑에다가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발췌해서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따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 절과 관련된 거는 1, 2, 3학년들이 모두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쉬웠죠? 그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 4번과 5번은 제가 얘기할 게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됐고, 그 다음 14번입니다. 야, 이거 오답률이 높네요. 67.6%인데 오답률 4위인데, 요거는 이제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도 친구들이 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정리해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쓸 수 있는 것들,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조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읽어볼게요. 학생, 선생님, 회상건대를 줄이면 회상컨대와 회상건대 중에 어떻게 적는 게 맞을까요?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선생님께서 제 40항을 보자꾸나 어간의 끄음절 하에 아가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가 될 적에는 거센 소리로 적는다. 어간의 끄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준말에 대한 건데,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애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1학년 때 이 부분을 배웠으면 이제 요령을 아는데, 사실 얘는 모의고사라서 그런 지식적인 것들을 무조건 암기했는지 묻지는 않거든요. 풀어 써주겠죠. 자, 봐봐. 하가 줄어들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인데, 다시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인데, 하 앞에 받침의 소리가 기역과 디귿과 비읍일 경우,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하가 통째로 준대요. 하가 통째로 준다라고 돼 있다고. 자,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생각하건대를 내가 줄일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하란 얘기잖아. 이렇게 쪼개란 얘기죠. 쪼갰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이 발음을 뭐라는 거야? 얘가 기억이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하가 아예 없어진대요. 얘가 아예 없어진대요. 그럼 얘는 생각컨대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적습니까? 그렇죠. 얘는 우리가 생각건대라고 적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치? 그리고 그 뒤에 봐봐. 그 외의 경우라고 돼 있네요. 자,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히읗이 남아서 얘는 이제 거센 소리로 준대요. 그래서 회상하건대는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하가 줄고 히읗과 기역이 어울려서 거센 소리가 돼서 회상컨대로 적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회상하건대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죠? 잘라보시면 되겠죠. 그치? 근데 얘는 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응이란 말이야. 기억과 상관이 없어.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얘는 아만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회상, 히읗, 건대가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히읗과 기억이 만나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얘는 회상컨대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이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생각하건대와 회상하건대의 차이 뭔지 알겠어요? 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가지고서 뭐 하시면 돼? 하라고 하는 말 앞에를 잘라본 다음에 앞 발음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거 가자. 뭘 고민하니? 이거면 전부구만. 그치? 자, 1번이야. 깨끗하지야. 끊어. 그치? 자, 깨끗 발음 어떻게 해? 그렇지. 발음 깨 끝이야.
맞지? 디귿이지.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하를 아예 날리려면 그럼 얘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끝. G가 돼야 되겠지. 정답 바로 1번 찍히네요. 어렵습니까? 안 읽은 거지. 솔직히 말해 안 읽었지. 아니면 읽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발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조건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씹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이거 발음대로 보라. 여기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소리가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인식을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냥 저거 시옷인데? 그럼 뭐 깨끗이 굿 이랬겠죠. 제발 읽으세요. 이게 자꾸 안 읽고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문법이 자꾸 어렵다 얘기를 하는 거지. 문법은 항상 늘 기분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때 당시 애들 다 4번 찍었구만. 보니까 이것도 몰라서 찍었네 그냥. 답이 없어. 뭐 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4번 찍자. 또 확률 통계했죠 여기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고.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우리가 제40항의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이건 거야. 기본적으로 이제 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때 그 앞에를 보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비읍과 디귿과 기역으로 앞말이 끝났어. 앞말의 발음이 이래.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하, 노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으면 이때는 그냥 하를 아예 날리고 그냥 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근데 만약에 이제 앞말이 그 외의 상황으로 떨어지게 돼. 그럼 하라고 하는 말에다가 뒤에 뭐가 붙겠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아만 지우고 뭐해라고 버는 소리로 발음하면 된다고.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익숙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 그지? 얘를 줄여 쓰고 싶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 쪼개. 앞말 봤어. 기억이야. 기억이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하 날리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쓰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익숙하다 라고 정리한다. 됐습니까?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법이 이게 오답률 랭킹 7위 안에 3개나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야 이거 좀 너무한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9월 학평이니까 좀 친구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문법을 좀 소홀히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얘기했듯이 그냥 이제 약간 풀기 싫었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까지만 읽어냈으면 딱히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원래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값은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문학을 좀 보여드릴 건데 문학에서 오답률 1, 2가 나왔어요. 자, 이태준 선생님의 고양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태준 선생님의 고양이라고 하는 작품이라서 되게 뭐랄까 이태준 선생님은 한 번쯤은 여러분 봤겠지만 고양이라고 하는 작품은 조금 이제 생소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작품을 볼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사실 이 문학이 좀 이 당시에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오답률 랭킹이 올라갔던 건 뭐냐면 요즘 수능 트렌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좀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것도 제가 이제 정규 수업 듣는 애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소설의 난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소설은 기본적으로 난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명확하게 주기보다는 약간 애매하게 주면 돼요. 그리고 내용을 늘려버리면 되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을 풀었을 때 애들이 아직도 보기 절대 안 보고요. 다짜고짜 지금부터 딱 읽고 들어가. 근데 알겠지만 얘들아 이게 소설이 왜 어려웠냐면 얘네들이 앞부분 줄거리가 없어요. 이러면 소설 난도가 확 올라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 2학년 애들은 보기 안 보고 바로 접근했을 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하냐면은 앞부분 줄거리 줄 거니까 거기에서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핵심 인물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뭐 내용 들어가서 읽으면 뭐 나쁘지 않지 않겠지만 이렇게 읽는 거야 그냥.
왜냐면 앞부분 줄거릴 때 보통 인물 주고 사건 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확 없애니까 애들 입장에서 난감한 거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역시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제발 보기 먼저 읽고 시작을 해라. 무조건 보기 선행해라. 어차피 보기의 내용은 팩트고 그 팩트의 내용 자체를 가지고서 어차피 지문을 발췌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는 게 좋겠다. 내가 되게 치밀하게 읽으라고 늘 얘기를 해요. 보기는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게 중간에 이제 중략이라든지 중략 부분 줄거리 전까지 상황 파악 완료. 요거 전까지 상황 파악해라. 그래야지 네가 원활하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내가 늘 얘기를 해요. 됐어요? 사실 요거 보게 되면 16, 17, 18, 19 중에 19번이 오답률 2위를 차지했고 82.4%나 틀렸어.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기 분석이 좀 원활하게 됐었고 내용 자체만 좀 이해가 됐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보기 내용 좀 볼게요. 자, 읽어볼게. 따라와봐. 1931년 발표된 고향은 귀향 모티프라고 하는 걸 활용한대요. 그럼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고향 사람들과 고국 상천이라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과 민족 공동체라는 정신적 의미의 고향을 형상화하고 있다. 우와, 굉장히 중요한 말이군요. 이 고향을 크게 두 가지로 쪼갠 거야. 물리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 자, 물리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고향 사람들, 그 다음에 고국 산천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민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는 이 조건들을 보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를 위해 작가는 귀향의 동기가 대립되는 지식인과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동자를 등장시킨대요. 끊어봐. 그래서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식인과 그 다음에 노동자를 등장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인이 누구고 노동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빨리 상정을 했어야겠죠. 자, 또한 작가는 이 지식인을 지사형과 속물형으로 나누고 지사형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조국을 우선시하는 인물로 속물형은 개인적 실의를 쫓는 자신의 행위를 조국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세속적인 인물로 그린다. 근데 지식인도 쪼갰대. 어떻게? 지사형과 속물형을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거야? 그렇지. 지식인이 두 명이 있을 건데 누가 지사형이고 누가 속물형일까? 그 다음에 노동자는 누구일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 지식인과 노동자를 얘기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들어가시죠. 부산 무드에 발을 올려 듣는 때부터 내 고향이다. 내 고향은 나에게 편안히 쉴 자리를 줄 리가 없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알라도 아니다. 그곳에는 여러 동무들이 있을 것이다. 어서 신들매를 끌르지 말고 그대로 뛰어나오시오. 당신만은 온몸을 사리고 저편에 붙지 말고 용감하게 우리 속에 와 끼어주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힘차고 씩씩한 친구들이 밑줄 나를 맞아줄 것이다. 오! 어서 달려가다오.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민족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부산 무드에 발을 디딜 때부터 내 고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리적 고향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 고향은 나에게 편한 쉴 자리를 줄 리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조국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현재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약간 지사형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인물이 바로 누구다? 윤건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윤건은
차 속이 좋고 갑갑한 듯이 땀에 젖은 학생복 저고리는 벗어 걸어놓고 셔츠바람으로 몇 번이나 승강대에 나와서는 날아가는 이국의 방정치를 내다보곤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아,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국에 있는데 부산으로 가는 건데 이 부산을 내리자마자 그냥 고향으로 생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치? 거기서 끊어주시고 이어서 이튿날 아침 차가 고백 플랫폼에서 쉬게 되었을 때 윤건은 도시락을 사러 나왔다가 어떤 낯익은 조선 청년을 만나게 되었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그라미 하나 들어갔죠. 조선 청년이라고 얘기할게요. 됐어요? 자, 읽어볼게. 그 천년도 윤건을 얼른 알아보고 마주와 손을 잡았다. 귀국하시는 길입니까? 네, 저도 2차간을 탔습니다. 그 청년은 윤건이 도시락을 사려는 모습을 보고 말렸다. 윤건은 그에게 끌려 식당차로 올라갔다. 자, 여기 집중해봐. 윤건은 그 청년의 선명을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는 W대학, 아마 와세대인 것 같죠? 대학 학생이었던 것과 그가 고학은 하나 자기와 같이 험한 일을 하지 않고도 나는 여기다가 밑줄을 그었거든. 어떻게 좋은 하숙에 있으며 학비를 넉넉하게 쓰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낯을 익혀둔 기억만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 둘 다 지식인이었던 거죠. 그치?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지식인을 지사형과 속물형으로 나눠서 볼 거라며. 근데 지금 현재 윤건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보았을 때 현재 이 조선 청년이 속물형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를 읽지 않고서 그냥 보기에는 너무 헤비해요, 여러분들. 그치? 이번이 졸업이시던가요? 그 남색 신사복을 새로 지어 입은 청년이 보이에게 조반을 시키고 윤건에게 물었다. 네, 졸업하고 나갑니다. 저도 이번에 아주 나가는 길이지요. 동경길을 다시 못 다닐 것을 생각하면 퍽 섭섭해요. 이 다른 지역은 일본이었던 거 확실해졌죠? 돈만 모으면 얼마든지 또 올 수야 있겠지만 실례지만 어디 취직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어서 보면 알겠지만 아직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년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윤건의 반응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읽어볼게. 그 청년의 말이 몇 마디 내려가지 않아서 윤건의 비위를 거드렸대요. 돈만 모으면 또 동경길을 다닐 수 있다느니 놀지들은 말아야 한다느니 어떤 방면을 희망하냐 하는 등의 몹시 윤건의 길을 거슬리게 하는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즉 속물적인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지사형에 해당하는 윤건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꽤 달랑거리는 친구로구나 하고 대뜸 멸시를 느끼었으나 윤건은 곧 그것을 후회하였다. 길동무다. 단순하게 한 차를 타고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보다도 더 큰 운명에 있어서 길동무 아니냐? 라고 대답을 하면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계속 은행 본점 취직했다 얘기하니까 와 좋은데 취직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에 없는 좋은 대답을 해주었다라고 반어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윤건은 처음에는 이 조선 청년 나중에 좋은 일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속물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내용이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고해 되시면 중략줄거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일단 상황이 정리가 됐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였습니까? 아직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은 장면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 뒷부분에는 지식인에 해당하는 윤건과 노동자의 대화일 가능성이 높겠군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보기를 읽지 않고 그냥 들어가기에는 역시나 너무 뭐랄까 뚜렷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소설 쓸 때는 갈등 센 것들 팍팍 줬기 때문에 애들이 좀만 읽으면 누구랑 싸우는구나. 얘네 그냥 뭐 치고받고 싸우네 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냐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중략줄거리 뒤에는 보시게 되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석탄 연기에 그을린 조선 옷을 입은 사람, 바로 노동자를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윤건은 이 와중에 갑자기
조선 사람으로 보이는 형사에게 무단 검문을 받게 되죠. 왜냐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식인들이 귀국을 하게 되면 귀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단 검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영삼섭의 만세전에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뒷부분입니다. 노동자와 대화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시오. 윤건은 울분한 심사를 가라앉혀가지고 배가 떠난 지 한참 만에 옆에 누운 조선 노동자에게 말을 건넸다. 돈이 뭐요? 벌이가 좋으면 나가겠소? 조선보다 돈이 흔하지 않소. 그 사람네 흔한 거 상관 있나요? 그래, 노영은 무슨 일을 하셨소? 길에 산수일을 했지요. 일본 와서 큰 길에 물만 몇 달 동안 뿌려주고 가오라고 얘기하면서 이 노동자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는 이제 일본에 와서 좀 일하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인가 봐요. 처음에는 조선 사람도 1원 20전씩 주었다는데 내가 갔을 때는 80전 줍디다. 그것도 요즘은 50전씩 주니 무얼 모아 보는 수가 있어야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주었던 임금에 비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덜 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고향은 어디시오? 대구지나 김천 이웃이다. 우리 다 한 고향 사람들이지요. 그래, 고향 가시면 농사하십니까? 농사니 농토가 있어야지요. 아, 그렇구나.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에는 땅을 다 빼앗겼구나. 뭐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죠. 그치? 그러면서 뒤에 우리 제각기 저 한 몸만 같으면 조밥보다는 나으니 일본서 뒹굴겠지만 돈들도 못 벌 바에야 첫째 자식으리여 헛턱대고 나오지요라고 얘기하면서 일본 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버는 것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첫째 자식, 즉 고향에 살고 있는 내 첫째 자식들이 그립다라고 얘기하면서 물리적인 고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윤건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배는 쿵쿵거리며 애는 소리가 높아갔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16번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윤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초점하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초점하자는 내가 여러분께도 여러 번 소개했지만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서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내용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윤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정 인물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심리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6번은 사실 4번밖에 찍을 게 없었어요. 그쵸? 근데 아마 제가 느꼈을 때는 17번부터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주로 물어봤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라 자꾸 세부적인 정보를 묻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읽었을 때 내용을 뭔가 버린다는 느낌보다는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면서 오시는 게 맞을 거야. 17번은 근데 놀랍게도 답은 바로 1번 찍히죠. 아마 여러분도 이랬을 것 같아요. 1번 남겨놓고 2, 3, 4, 5 읽어봤더니 너무 개소리여서 1번을 다시 찍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처음에 나오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데 역시나 우리가 봐야 될 건 19번인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1번이야. 그것을 꾀할라도 아니라며 어서 달려가오라고 하는 데에서 지사형 인물의 면모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윤건은 조성천년과의 상황에서는 얘가 지사형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거부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2번이죠.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 이거 밑줄. 한 고향 사람들. 아까 전에 고향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물리적인 고향이라 얘기했었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민족 공동체라는 정신적 의미의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 틀렸죠. 정답 바로 2번 찍히죠. 근데 역시나 내가 얘기했듯이 보기 정리 안 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 정보가 눈에 띄지 않는 거야. 근데 얘기했잖아. 고향은 고향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민족 공동체가 정신을 얘기한다고 분명히 쓰여져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못 봤으면 그냥 2번을 넘기고 5번 찍는 거죠. 왜냐면 3번, 4번을 부정할 게 없거든. 5번. 처자식을 그리워한다. 처자식. 고향 사람들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끄덕일 수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설을 보았을 때는 그냥 빠르게 뭔가 본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뭔가 이제 내가 보기를 먼저 좀 세부적으로 읽어서 좀 내용을 빌드업한 다음에 내용을 이제 넣어야 되겠구나. 근데 특히나 내가 얘기했듯이 중략부분 줄거리 전까지는 나름대로 상황 파악이 좀 되어 있어야지만 조금 더 원활하게 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역시나 그런지 이거 오답률 1위 문제가 유충렬전이었어요. 34번이죠. 오답률 1위 84.5%입니다. 이태조형의 고향과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딱 보면 내용은 되게 긴데 앞부분 줄거리가 역시 없어요. 물론 유충렬전을 좀 읽었던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상황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유충렬전을 세상에 읽어볼 만한 친구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냐고. 내신 때 그나마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그 2학년 신사고 문학에 있어요. 근데 여기랑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기억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차분하게 보시게 되면 제가 얘기했던 것 그대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치? 역시나 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라? 앞부분 줄거리가 없네? 확인했어? 그럼 역시나 보기를 먼저 선행해서 내가 이 관계성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보기를 보시게 되면 보기 내용이 이것도 되게 오밀조밀하거든요. 보기는 버리지 말고 항상 챙깁시다. 보기야. 자, 유충렬전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활용해서 대중소설로서 큰 인기를 끄는 것인데 그 예로는 영웅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는 초월적 조력자가 있대요. 그럼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잖아. 조력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제 주인공한테 뭔가 검을 주거나 도수를 가르치거나 막 이래가지고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주인공의 영웅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신물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 있대요. 신의 물건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영웅과의 치열한 등담을 만드는 적대자. 그 다음에 위기에 처한 인물의 이야기를 중단해서 독자의 궁금증을 고조시키고 다른 인물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단절기법. 또한 일반 백성의 전란으로 겪는 순환을 소설 속의 왕가를 통해 그대로 재현한대요. 순환을 누구한테 한다고? 왕가한테 돌린 다음에 이 왕가는 결과적으로 누굴 얘기한다? 바로 거기에 있는 말 그대로 땡겨보자. 일반 백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야, 이 서술만 읽었어도 사실은 5번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이런 거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장담하는데 이거 답 안 보이니까 5번 찍었지. 솔직히 말해. 그치? 이런 곤란해 여러분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보기의 내용이 다들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를 생각하면서 읽는 건데, 자, 여러분들 나랑 같이 어디를 보실 거냐면 우리 중략 줄거리 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방의 차차 밝아오매 마침 영등골 관비한 사람이 외촌에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숫가에 다다르니 어떤 여자가 물가에서 통곡하며 물에 빠져 죽고자 하거늘 급히 쫓아와 강난자를 붙들어 물가에 앉히고 이유를 물으니라 끊어. 서술 기르면 끊으세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물가에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 강소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마 유충렬전을 좀 읽었거나 이미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얘는 이제 유충렬전의 이제 약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위기 상황 때문에 이제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후에 제 집으로 가자 하나 낭장 삼고 죽으려고 하거늘 관비 여러 가지로 타일러 데리고 와서 수양딸로 정한 후에 자색과 태도를 살펴보니 청산선녀 같은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비가 얘를 구출했단 말이야. 근데 얘를 보니까 얘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얘를 거기에 있는 것처럼 수양따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치? 그리고 이 고을의 독리마다 수청을 들이면 천금의 재산이 부럽지 않으며 망냥 가진 태수를 원하겠느냐. 만 가지로 달래어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관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강수절을 구해주고 나서 이제 자신의 수양딸로 삼은 다음에 어디로 못 가게 막은 거야. 거기서 끊어야겠죠. 왜냐하면 각설이라고 하는 표현 나왔잖아요. 차설, 각설 뭐 이런 말 나오면 끊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막 푸는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각설. 이때 유충렬이 강승상의 집을 떠났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이 강승상의 딸이 강소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충렬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유충렬이 지금 현재 이 집을 또 떠난 거니까 얘도 지금 현재 다른 길을 선택을 한 거죠. 정처 없이 가며 신세를 생각하니 속절없고 할 일이 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상중에 들어가 삭발하고 중이 되어 훗날에 돌을 닦으리라 하고 청산을 바라보고 종일토록 가더니 한 곳에 다다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유충렬은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은거하기로 결정한 것 같죠. 앞에 큰 산이 있으되 1000개의 봉우리와 10,000개의 골짜기가 하늘 높이 솟았고 오색 구름이 구름봉에 떠있고 갖가지 화초가 만발한지라. 장차 신령한 산이라고 하고 찾아 들어가니 경치가 뛰어나고 풍경이 산뜻하다 끊어. 호흡이 길어지거나 머리가 조금 어지러우면 끊어가면서 차분하게 읽으세요. 산행 유칠리에 들리는 물소리 잔잔하고 보이는 청산은 울창한데 푸른 숲이 더위 잡는다. 석양에 올라가니 수양버들 천만가지들은 봄바람을 못 이기어 동네 어귀에 흐늘거려 늘어지며 푸른 대나무와 소나무는 우거진 가지에 백조봄의 정을 다투었다 끊어. 충렬이 어떤 큰 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 큰 산에 대한 배경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경 묘사가 좀 길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층층이 이루어진 꽃핀 골짜기 위에는 앵무새와 공작새가 넘나들며 노는데 푸른하늘에 걸린 폭포가 층하는 절벽 치는 소리 한산사 쇠북소리 객선에 이르는 듯 하늘에 솟은 암석과 푸른 소나무 속에 있는 거동이 산수 그림간 팔간 병풍들은 타니 여기 밑줄 산중에 있는 경치 어찌다 기록하겠는가. 일종의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겠죠. 되게 의미 없는 서술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를 내면 화가 나는 것이겠죠. 봄바람이 언뜻하며 병새 소리가 들리거늘 차츰차츰 들어가서 오색 구름 속에 단청하고 희한한 높고 거대한 누각이 질비하여 일주문을 바라보니 황글자로 서해, 광덕산, 백룡사라 뚜렷이 붙어있더라 끊어. 그래서 그 큰 산 속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백룡사라고 하는 곳이 나온 것이죠. 문으로 들어가니 큰 스님이 한 사람 나오거늘 그 중의 거동을 보니 소소한 두 눈썹은 두 눈을 덮어있고 백병같이 뚜렷한 귀는 두 어깨가 늘어졌으니 맑고 빼어난 골격과 은은한 정신은 평범한 중이 아닐지어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노인에 대한 외양 묘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때쯤 읽게 되면은 이 양반 조력자네 생각한단 말이야. 뒤에 볼까? 108년주 육한장을 짓고 흑포장삼이 떨어진 송락 쓰고 나오면 유충렬에게 말하기를 소승이 나이가 많기로 유상공, 유승열이 오시는 행차에 동부 밖에 나가 맞지 못하니 소승의 무례함을 용서하소서. 유충렬이 놀라는 말이 천한 인생 팔자 기박해서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정처 없이 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 와 대사를 만났는데 그토록 관대하시며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은 이미 유충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유충렬은 이 사람이 초면이었던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끊었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일단 단절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강소저에서 충렬로 넘어간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조력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굉장한 정보는요. 조력자를 만난 건 맞긴 맞는데 이거는 물음표죠. 그치? 그냥 너 어떻게 나 알아봤니?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34번이 2번이 되게 이상하죠. 읽어볼까? 유충렬이 백룡사의 큰 스님을 만나는 부분에서 초월적 조력자가 영웅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혹시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고전산문은 항상 뭐 물어본다? 팩트 체크. 사실 확인밖에 안 물어봐. 아직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한 것처럼 써놨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5번이 자꾸 아른거리는 거야. 근데 5번은 아까 보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 왕가들이 순환을 당하는데 이거 일반 백성으로 치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보기에 쓰여져 있거든. 그 5번 문제 없잖아. 됐어요? 너무 아쉬워.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래요. 아직까지 문제 푸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없고 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9월 학평에서 주는 소설적인 교훈은 간단해. 우리한테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들을 대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찍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보기 먼저 읽으세요. 보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중략과 중략 부분 줄거리 전까지 상황 완전히 끝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읽어야지만이 원활한 값으로 소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잊지 말고 가자. 알겠죠? 자, 이래서 선생님이 이제 9월 학평 작년 것 중에서 좀 이제 고난도 이제 문법과 문학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물론 이제 뭐 다 읽어보고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보고서 이 수업을 듣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한 정보는 드리는 건 좀 어울리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이거 내신 들어가는데 조금만 뭐 꼼꼼하게 해설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요 정도까지 일단은 문제 풀 때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다지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있으면 어디 요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문법과 문학은 이 정도 선. 그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이 다음 파트 영상에서는 이제 독서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독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제가 뭐 해설할 게 많이 없긴 해요. 한 지문 정도 있는데 그건 선생님이 조금 이제 이것저것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문법과 문학은 이 정도까지 읽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법은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소설들은 앞으로 좀 약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할 건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내일 독서,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친구들도 뭔가 볼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가 다른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